일본, 세계가 여전히 질서와 환대라는 두 단어로 찬미하던 나라가 지금은 거센 시위 물결로 흔들리고 있다. 도쿄, 오사카, 사이타마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일본을 지켜라, 무분별한 이민을 멈춰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었다. 지난 1년 동안만 이 나라는 무려 36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거기에 더해 단 1년 동안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밀려들었다. 그 숫자는 마치 거대한 인구 쓰나미처럼 원래의 질서와 은밀함에 익숙한 사회를 정면으로 덮쳐버렸다. 일본은 지금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은 고령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방의 필요성이고, 다른 한쪽은 통제 상실, 정체성 상실, 그리고 대대로 자랑해온 평온함마저 이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질문은 분명하다. 이것이 열린 일본의 종말일까? 아니면 더 균형 잡힌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한 전환일까? 그러나 오늘날 일본 사회가 왜 이렇게 긴장 상태에 빠졌는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현재만 볼 수는 없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것은 바로 모순된 역사, 발전을 위한 개방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폐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일본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중 하나였다. 17세기 일본은 사쿠쿠라 불리는 쇄국 시대로 들어섰다.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국인은 거의 발을 들이지 못했고, 일본인 역시 거의 해외로 나갈 수 없었다. 목적은 명확했다. 정치적, 종교적 외래 영향을 막고 일본 문화를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폐쇄 매세는 영원히 이어질 수 없었다. 1853년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전함이 일본 해안에 나타났다. 그것은 나라의 문을 억지로 열게 만든 철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일본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어쩔 수 없이 근대화 산업화 세계와의 교역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문을 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했다. 외국인에 대한 두려운 문화 침략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과 미국의 점령 압력 속에서 일본은 완전히 변했다. 헌법을 다시 쓰고 평화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마침내 세계적 상징으로 떠올랐다. 기술, 경제, 애니메이션, 만화, 대중문화, 모든 것이 세계의 찬탄을 받았다. 수십 년 동안 그 모순을 유지하던 끝에 마침내 폭탄이 터졌다. 결정적 전환은 2019년에 일어났다. 일본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는 경제를 구하기 위해 도쿠테이 기노, 특수기능 노동비자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심지어 중동 쿠르드인까지 수만 명이 공장, 농장, 건설 현장으로 몰려왔다. 경제는 한숨 돌렸지만 사회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관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팬데믹 이후 사상 유례 없는 기록이 세워졌다.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려온 것이다. 교토의 좁은 거리에서부터 후지산 정상까지 어디나 인파로 가득 찼다. 고요한 사찰과 고풍스러움으로 알려진 교토는 순식간에 쓰레기 가격 상승 밀치고 떠드는 군중의 바다로 변했다. 신성한 상징인 후지산에는 무한정 늘어서는 인파를 막기 위해 출입 통제 게이트와 요금 징수가 도입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관광객은 더 이상 귀한 손님이 아니라 시끄러운 침입자로 여겨졌다. 외국인 노동자 역시 경제를 살리는 구세주가 아니라 점차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이 긴장을 극한으로 몰아갔다. 2021년 스리랑카 여성 위시마 산다말리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이민 수용소에서 일어나며 충격을 불러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일본이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인권 논쟁의 상징이 되었다. 아직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일본 정부는 또 다른 폭풍을 불러일으켰다. 아프리카 고향 도시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가나, 탄자니아, 모잠비크 출신 연수생들을 일본에 데려와 훈련시키려는 계획이다. 그 발상만으로도 수천 명이 도쿄와 오사카 거리로 나와 일본인을 지켜라,
무분별한 이민을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 물결이 너무 거세지자 정부는 서둘러 부인했다. 특별 비자는 없다. 대규모 이민도 없다. 하지만 일본 여론은 이미 불타올랐다. 바로 그때 새로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사니토당. 무명의 존재였던 그들이 단 몇 년 만에 민족주의 물결의 깃발이 되었다. 재팬 퍼스트, 일본 우선이라는 구호와 함께 그들은 이민 문제를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지도자 쇠이 카밀라, 원래는 단순한 보수 성향 유튜버가 이제 국회 연단에 서서 반세계와 반이민, 심지어 반백신을 외치며 진짜 전국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안정으로 자부하던 일본이 이제는 둘로 갈라졌다. 한쪽은 정체성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다른 한쪽은 문을 닫으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경고한다. 그 모순 속에서 진짜 폭풍이 만들어졌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것은 황금기였다. 일본은 모두가 꿈꾸는 목적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현대를 만끽하려고 도쿄로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에 빠지려고 교토로 불멸의 상징을 보려고 후지산으로 몰려왔다. 그때의 일본은 세계 전체에 열려있는 문화적 천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었다. 일본은 관광객에게는 두 팔을 벌렸지만 이민자에게는 극도로 신중했다. 자동차 기계 애니메이션은 수출했지만 사람은 거의 수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역설이 수십 년이 지나 지금 위기의 씨앗으로 자라났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 번쯤은 무례한 관광객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여행이 문화 체험이 아니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현지인의 삶을 파괴하는 불쾌한 장난으로 전락할 때 말이다. 많은 의견은 이렇게 말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더 엄격한 처벌이다. 소란을 일으킨 자는 즉시 추방해야 하고 심지어 평생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당사자뿐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도. 그것만이 경각심을 심어주고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길이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본어를 10년 넘게 공부했고 언젠가 일본 땅을 밟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준비하려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리석은 짓만 하고 소란만 피우는 걸 봤다. 그들의 행동 때문에 관광객의 이미지는 엉망이 되었다. 사실 문제는 관광 자체가 아니라 태도다. 존중이 있을 때 관광객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그러나 오만과 현지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위험의 씨앗이다. 어떤 시각은 심지어 일본이 비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지한다. 국가 이익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을 찾는 많은 외국 관광객의 습관이다. 존중하기보다는 일본인의 온화함과 갈등을 피하는 성향을 악용해 인내심을 시험한다.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하며 문화와 규칙을 무시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일본인은 점점 인내심을 잃고 신뢰를 잃고 결국 어떤 외국인과도 교류하고 싶지 않게 된다. 여기서의 역설은 외국인이 좀처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는 대신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고 까다롭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진실은 바로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 일본인의 눈에 관광객 이미지를 추하게 만든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결국 유럽 여러 나라와 같은 결말을 맞을 수 있다. 한때 관광이 핵심 산업이었지만 결국 사회와 문화의 짐으로 변해버린 나라들 말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2025년 일본은 거대한 시위의 폭발을 맞았다. 도쿄, 오사카, 사이타마까지 거리는 사람으로 꽉 찼고 깃발과 피켓이 가득했다. 일본을 지켜라, 침입자를 몰아내라라는 구호가 온 거리를 뒤덮었다. 무거운 공기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외국인에 대한 불안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 속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에서의 집단적 분노로 바뀌었다. 이미 편견을 많이 겪던 쿠르드인 남아시아인 공동체는 즉각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공격을 받았다. 절정은 한 영상으로 터졌다. 한 외국인 스트리머가 거리 한복판에서 일본 노인을 대놓고 공격하는 장면이었다. 단 몇 초의 화면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폭탄의 심지가 붙었다. 유튜브, 틱톡, 트위터 같은 플랫폼은 전쟁터로 변했다. 외국인 반대 구호로 가득한 영상, 밈, 라이브 방송이 넘쳐났다. 일본이 침략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다. 동시에 수많은 가짜뉴스도 긴장을 극도로 밀어 올렸다. 그중 하나는 일본이 탄자니아의 도시 하나를 통째로 선물했다라는 거짓 소문이었다. 완전히 허위였지만 바람에 불붙은 불길처럼 퍼져나가며 일본인이 땅과 주권마저 잃을 것이라는 공포를 키웠다. 사니토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재팬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그들은 상원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었고 국제 정치에서도 주목받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유스케 카바 같은 인물은 인플레이션 범죄, 치안 악화 정체성 상실까지 모든 문제를 이민 탓으로 돌렸다. 처음으로 한때 변두리 세력으로 여겨지던 정당이 큰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자유민주당 같은 오랜 거대 정당을 정면으로 위협했다. 결국 거리의 분노는 국회 안에서의 지진으로 변해 버렸다. 일본, 한때 안정의 상징이던 나라가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깊은 분열 속으로 떨어졌다. 격렬해지는 분노의 물결 앞에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시바 총리는 결국 지로 플랜이라 불리는 비상계획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계획은 언뜻 들으면 아주 강력해 보였다. 불법 체류 이민자의 추방을 가속화하고 비자를 더 엄격히 하고 심지어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6배로 올렸다. 모든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일본은 다시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그러나 또다시 역설이 나타났다.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지로플랜은 오히려 여론을 더 갈라놓았다. 민족주의 진영은 여전히 너무 미약하다고 주장했고, 진보 진영은 정부가 인종차별의 씨앗을 뿌리고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해친다고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불을 끄기는커녕 정부는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이시바 총리의 지지도는 끝없이 추락했다. 이민 논쟁은 더 이상 인터넷이나 거리 시위의 뜨거운 주제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국회 안에서조차 불붙은 전쟁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이민 규제를 강화한 조치들은 눈앞에 몇 가지 성과를 가져왔다. 의료와 주택 시스템에 가해지던 압력이 조금 줄었고 거리에 혼잡이 덜해지면서 주민들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무거웠다. 공장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농업은 수확철에 일손이 부족해 마비 상태에 빠졌다. 대형 건설 현장은 연기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인 일본은 이제 경제가 숨막히는 상황에 더욱 가까워졌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결과가 있었다. 사회 분위기가 점점 더 독성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반외국인 정서가 고조되면서 많은 외국인 공동체가 편견과 차별의 희생양이 되었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일본인 우선이라는 구호가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규율과 조화를 자랑하던 사회 내부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K-팝과 한류 문화의 폭발 이후 서울로 몰려드는 관광객 물결이 홍대, 명동, 강남 같은 유명 거리들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었다. 현지 주민들은 붐빔 쓰레기 물가 상승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결국 서울시는 오버투어리즘, 과도한 관광을 억제하기 위한 더 엄격한 규정을 내놓아야 했다. 미국에서는 문제의 초점이 불법 이민과 국경 월경에 있다. 국경장벽 건설, 비자 강화, 이민자 통제 논쟁은 수년간 정치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미국인들 역시 깊이 갈라졌다.
한쪽은 일자리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미국 경제의 힘을 유지하려면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관광과 이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파리, 베네치아, 바르셀로나, 한때 관광 천국으로 칭송받던 도시들은 이제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들어 현지인의 삶이 뒤흔들리자 관광 반대 시위가 빈번히 일어난다. 프랑스에서는 이민자 공동체로 인한 문화 충돌과 사회적 폭동이 이미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단지 세계적 흐름의 한 조각일 뿐이다. 모든 국가는 개방을 통한 발전과 폐쇄를 통한 정체성 보호 사이의 긴장에 직면한다. 일본의 차별점은 이 폭발이 바로 규율 평온한 폐쇄성으로 유명한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충격은 훨씬 더 거세고 강렬했다. 결국 일본은 지금 사나운 파도에 둘러싸인 한 척의 배와도 같다. 만약 문을 계속 닫는다면 안전과 문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노동력 부족 고령 인구, 그리고 세계에 뒤처질 위험이라는 숨 막히는 경제다. 반대로 계속 문을 연다면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관광객 경제에 더 많은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사회 분열 문화 충돌의 위험, 그리고 일본이 스스로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따른다. 이것이 바로 하에 뜨는 나라가 직면한 역사적 갈림길이다. 한때 200년 넘게 쇠국시대 사쿠쿠를 겪었던 나라가 과연 그 순환을 반복할까? 아니면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모델을 찾아낼까?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일이 앞으로 수십 년간 일본의 미래를 결정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굳게 닫아야 할까? 아니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을 열어야 할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달라. 이것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기도 하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더 많은 뜨거운 이야기를 함께 탐험하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